안녕하십니까. 유재풍 변호사입니다. 유재풍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12번째 시간. 오늘은 고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흔히 뭐 싸우다 보면 고소할 거야, 뭐 고소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고소가 어떤 건지 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고발이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어떻게 구분해야 될 건지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으로 고소를 어디에 해야 될 것인지, 또 두 번째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이에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소와 고발을 구분해야 되겠는데요. 고소란 건 쉽게 말해서 어떤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그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 바로 수사기관이 어딘가에 관한 것이고요. 이와 비슷하면서 다른 것이 고발이 있는데, 고발은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은 제3자가 어떤 범죄 행위를 발견했을 때 그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분이 되시죠? 이제 고소와 고발.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럼 수사기관이 어딘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0회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종전에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아무데나 고소를 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알아두신 것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모든 범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찰은 소위 6대 범죄인 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대형참사, 방위산업 등 이 6가지만 수사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고소는 경찰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전처럼 검찰에 고소를 한 경우에 검찰에서는 반려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경찰에 이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바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소할 때는 어느 경찰서에 해야 될까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신고하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경찰에서도 관할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의 관할은 그 범인 또는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주소지 경찰서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범죄 발생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피해자하고 또는 그 가해자 같은 관할 경찰서에 살고 있다면 거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른 경찰서 관내에 있다고 하면 일단은 자기 피해자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 경찰서에서 그 가해자, 즉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로 이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그쪽 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그 피고소인이 여럿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전국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고소한 사건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한 곳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할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처리를 위해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경우에 그 고소장을 받은 경찰서에서는 역시 또 그 피고소인 주소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다 넘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자 처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전 같으면 또 고소를 받은 경찰서 모아가지고 의견서를 작성해서 검찰로 송치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관행을 보니까 너무 사건이 많아서인지는 몰라도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넘겨서 거기서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에다가 혹시 고소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그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자기들이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반려하고 아니면 경찰에 이첩하는 이런 수순을 밟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알아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소를 당했을 때 이제 경찰 수사관이 이제 전화를 보통 겁니다. 걸어가지고 누구시냐고 확인하고 누구를 아느냐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누가 당신을 무슨 혐의로
뭐 이를테면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니까 언제 조사를 받으러 올 수 있겠느냐. 뭐 강압적으로 언제 오라고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언제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당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 당황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셔야 될 거는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뭐 무슨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것을 구두로 알려주지만 자세한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좀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내가 생각해도 그 사건을 알고는 있는데 나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필요하다면 정보 공개 청구를 이용해 가지고 이건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소 내용을 밝혀달라고 하면 고소장 사본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그걸 요약을 해가지고 경찰 관서에서 피고소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고소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날짜를 늦추는 겁니다. 언제 경찰 수사관이 언제 오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일단은 그날은 이제 바빠서 안 되겠는데요. 제가 좀 그 날짜 이후로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제가 날짜를 확인해보고 가능한 날짜를 알려드리겠으면 서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날짜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급하거나 또는 억울한 마음에 빨리 가서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실 수도 있지만 자칫 그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갔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는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조사 날짜를 좀 늦춰서 여유를 가진 것이다. 그렇게 날짜를 늦췄을 때 고소 내용에 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 다음에 준비를 해서 갈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와 관련해서 법률 전문가,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갔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하고 또 간단한 사건 같으면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좀 다소 복잡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서 상담을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 상담료 비싸지 않아요? 뭐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별로 안 비쌉니다. 그런데 공짜로 상담하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하자면 병원에 가서 의사 진찰 받으면 돈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만원에서 뭐 만에 한 돈 10만 원 뭐 이렇게 될 거고 중요한 것 같으면 이제 사건 선임을 하게 되면 선임 약정을 하면 거기에다 포함해서 또 계산을 대부분 해주기 때문에 그 상담 그 자체만 가지고는 크게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잘 알지 못한 사람에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잘 부정확한 법률 지식으로 인해서 낭패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법률사무소를 찾아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서 준비를 해서 그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복잡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어떤 것으로 고소를 당했다.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좀 메모를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가셔서 보면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또 거기에 관련된 어떤 약정서라든가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것들을 같이 가지고 가셔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지 어삼이사하게 이렇게 답변을 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욱 나가서 간혹 보면은 그 피의자들이 지금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라고 합니다. 일단 고소 또 고발을 당하면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됩니다. 정식사건으로 그 사건 기록부에 올라가는 것을 입건이라고 하거든요. 입건이 돼서 신분이 피의자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신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겁을 먹거나 아니면 긴장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아주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대동하고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사관하고 미리 상의하고 가도 되고 상의하지 않고서도 변호인과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물론 변호사에게 이제 출장비를 좀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받으러 가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선임료에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출장 가서 같이 조사받을 때 같이 조력을 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혼자 간다고 했다가도 나중에 또 상의를 해서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하고서 변호인을 대동해서 가서 조사를 받으면 일단 인권 침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같이 가는 이유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뭐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욕설을 한다거나 아주 뭐 강압적인 이런 분위기를 많이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거의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져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피의자라는 신분은 조사받는 대상은 여러 가지로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변호인을 대동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사 받고 난 다음에 그 피의자 신문 조서를 다 검토해 보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한 말하고 틀린다고 하면 이의를 하면 다 고쳐줍니다. 그리고 또 할 말이 있으면 거기에 덧붙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미리 그 사건과 관련해서 할 말이 있으면 미리 메모를 해가지고 가셨다가 그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용하시고 특히 이제 도장은 꼭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장을 갖고 가면 만약에 그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 수십 페이지가 되는데 일일이 손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좀 번거롭기도 하고 심정상으로도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하는 분노가 치밀기도 하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장을 꼭 갖고 가셔서 도장을 해서 간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이야기 오늘은 이제 아침형 인간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책은 한 2003년도경에 일본인 어떤 의사가 책을 그런 제목의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아침을 이용하는 분들은 많았죠. 저희 성경에 보면 예수님부터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유명한 분들 우리나라의 뭐 정주영 씨나 이런 분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뭐 4시 반에 일어났느니 뭐 4시에 일어났느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요. 잭 웰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항상 4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에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형 아니고 새벽형 인간. 그래서 저도 그 2003년경에 그 아침형 인간이라는 그 책을 사서 3번이나 읽어봤는데 제가 이제 30대 때 저는 이제 크리스천이고요. 30대 때부터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군법관 할 때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다녔는데 그것이 버릇해서 지금 한 30년 가까이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교회 안에 또한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편하게 지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도 저희 집에서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세수도 하고 준비하고 그러려면 대개 새벽 예배가 이제 5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거의 빠짐없이 가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잠을 늦게 잔 경우라든가 아주 피곤할 때는 갔다 와서 또 잠을 자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30대 때부터 거의 이제 아침형 인간을 지향하면서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게을러져 가지고 갔다 와 또 잠을 자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제대로 실천을 못한 경우가 많은데 저도 지난해 초겨울까지는 뭐 골프 레슨까지 받아가면서 아침에 교회 갔다 와서 성경을 좀 읽고 다른 책도 좀 보고 나가서 골프 레슨을 뭐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오히려 20회 레슨을 받았는데 아침에 에너지도 없는 데 가서 뭐 채를 휘두르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제 몸에 좀 안 좋아서 더 피곤해져 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이렇게 돼서 그 레슨이 끝나자마자 겨울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냥 저절로 교회 갔다 1시간 이상씩 잠을 자게 됐거든요. 그래서 뒤죽박죽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봄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5월 초쯤부터는 해도 길어지고 해가 너무 일찍 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바로 산 밑에 사는데 각종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침형 인간으로 복귀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잠을 안 자고 교회 갔다 오면 성경을 읽고 보고 싶은 책을 좀 보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일찍 출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7시에 전에 밥을 먹고 출근을 해가지고 사무실에 나와서 무조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일이 효과가 있어요. 예, 아침 1시간이 다른 시간 3시간과 맞먹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효율이 오르고 정말 좋습니다. 대신에 낮에 좀 이제 피곤할 때는 조금 이제 20-30분 의자에 기대서 이렇게 잠을 청하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피로를 풀고 대신에 저녁에는 좀 일찍 자는 편이죠. 그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삶이 더 심플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0대, 50대 때 활동을 많이 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제가 라이언스에서도 이제 중요한 임원을 많이 했는데 한국 대표도 했었고 지구 총재라고 그랬고 이제 그 책임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서는 좀 조용히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좀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찍 퇴근해서 제 아내와 같이 저녁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TV를 좀 보다가 일찍 잠드는 그런 식으로 아주 심플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좀 아침형 인간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죠.